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단숨에 코스피가 5,300선을 되찾네요. 올해 들어서 11번째죠. 매수 사이드카가 장 초반에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 기둥인데 이게 좀 지속돼야겠죠. 여전히 전쟁 리스크 안에는 있는데 이게 좀 해결된 기미가 보이는 이제 시그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움츠러들었던 게 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슈를 좀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과 AI 기술 전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파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겪으셨는데 일단 전쟁에 대한 이란 전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종료가 되겠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일부 끝나더라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값이 높은 가격에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고용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 압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나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이건 이란 입장이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기 종료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베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이슈 있다 보니까 전쟁을 조기에 종료해야 되는 니즈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금리 인상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발 충격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종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근거 하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에서 이제는 매크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초기 국면이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건 SK 하이닉스건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리는 힘이 있었고요. 대형 기술주, 사실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움츠러든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대형 기술주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5.6% 올랐는데 여기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마벨테크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전략적 파트너?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쉽게 해서 AI의 GPU 두뇌를 공급한다고 하면 마벨테크 같은 경우에는 GPU와 GPU 사이에 뭔가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느낌인 거죠.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수평이건 수직적이건 전방위적인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뭐 칩 이런 부분은 이제 마벨테크가 만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와서 만들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생태계 안에 넣어두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품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고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함께 합쳐져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대형 기술주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가 상승률대로 좀 써놨는데 이런 대형 기술 중심주로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좀 염려를 했었던 마이크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했으니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DDR5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6% 떨어졌네.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CT에서 목표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란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아닐까요?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텔, 브로드컴, AMD,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하면서 마감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스토리지 같은 샌디스크 이런 거 10%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구글의 터보컨트 AI 그 압축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그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샌디스크 관련해서는 전체입니다. 스토리지 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구글의 AI 신기술 터보컨트가 사실 낸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거든요. 좀 맞물리면서 호재를 더한 그동안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축에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 AI와 로봇이 주가를 상승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사실 이제 목표 주가 부분에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결국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이제 GM, 포드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쟁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5월 이후 그 반등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고 3대 지수가 그렇죠.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 나온 이유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린 당분간 이란 전쟁과 AI 신기술 전쟁 안에서 좀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의지를 밝힌 점이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줬는데요. 간반 미증시도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섹터가 반등에 성공했고 그간 낙폭이 과했던 AI 기술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주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트레이딩 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7% 가까운 상승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82%가량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대형주 안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반도체주가 쉬어갔지만 3월 한 달간 반도체 관련 수출은 또 최대치를 써냈습니다. 수출 관련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8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반도체 관련된 수출 데이터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경제, 반도체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수출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해서 이제 중동 관련 이슈도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우리 시간으로 10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이슈가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 장중 흐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정말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회복해낼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관련된 섹터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특히나 건설 관련된 종목들 이제 종전이 된다면 그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등을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그간 중동 관련된 인프라 조금 수주를 따냈었던 대형 건설주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0%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17%가량 급등 중이고요. GS건설 같은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건설주들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건 관련된 기대감, 원전 관련된 기대감 함께 묶이면서 움직여주고요. 원전 모멘텀으로는 두산에너지
모빌리티가 5% 넘게 함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선, 방산, 원전 다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있기 때문에 유럽 측에서 방위비를 좀 늘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관련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방산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거의 21% 넘게 튀어오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오늘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부각됐던 ESS,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주목을 그간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받았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로 그간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10%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0.25%가량 조금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약 2%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도 약 2%가량 상승 중이고요. 조선 3사 가운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6%가량 밀리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EV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만 HD 현대중공업은 6%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선 3사 가운데 하나오션은 상승, 삼성중공업도 6%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그간 시장 안에서 중동 리스크로 좀 부각됐었던 경기 부양주들 그리고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쉬는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쉬어가고요. 그간 좋았던 APR도 오늘 1%가량 쉬어갑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오늘 좋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 좀 시장 안에서 3월 한 달간 좀 눌림목 현상을 겪었는데 오늘 현대차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간 좀 지지부진했던 현대 오토에버 같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5.16%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데 특히나 테마성 종목으로 또 광통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올라주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광통신주가 오늘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광통시 같은 종목들, RFHIC 같은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도 일제히 오릅니다. 리노공업 7%가량 상승 중이고 ISC도 10% 가까운 강세,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택도 8%가량 오르면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3%가량 급등. 오늘 반도체 소부장 장초반부터 튀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다만 이제 원전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장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기술 12% 가까운 급등세 붙었는데 현재 시간 6%가량 오름폭을 줄였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약 5%가량 상승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삼천당제약이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제 일단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 쉬어갔었는데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좀 겹치면서 오늘 6%가량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동국제약이 26%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반적인 업종이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4% 가까운 상승세 5,32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5,320포인트, 5,33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를 유지해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66% 가까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0포인트가량
회복 1,100포인트 회복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일단은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됩니다. 어제 연기금의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도 일단은 6천억가량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일단 시장 팔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낙폭이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00원 선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원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점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이 점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국채 지수에도 오늘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달러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또 들어올 수 있을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일단은 1,600억가량 코스피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순매도 기조 유지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펼쳐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도 1,200억가량 담아내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수급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앞서 머니코드에서 이란 전쟁과 AI 전쟁 사이의 시장의 분위기를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딱 저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10시에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생중계로 연결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란 전쟁 통해서도 사실상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IM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동시에 분석을 했는데 28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발빠르게 쫓아가시면서 최근 앞서서 디램 현물 가격이 6% 하향됐다. 그에 따른 영향도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다는 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 포착 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고 이런 부분이 이제 216조 원 이런 부분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1년 사이 400% 가깝게 성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주주 환원 정책 3개년 이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봤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원가 분담 우려는 있다. 우리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전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빡빡하다,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분석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서 13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145만 원을 올렸죠. 역시 올린 이유는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 역시 1년 사이에 3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 ADR 상장 이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거래된다라는 흐름들. 이게 기업 가치의 재평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환고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역시나 NH투자증권은 HBM 놓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선두지위를 유지하겠네라는 생각이고요. 경쟁사 수율이나 고객 수요가 튼튼하다 보니까 견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장기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LTA에 대한 그것은 참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언급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도 있다 보니까 큰 흔들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얘기, 올해 한 6% 오르는데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손을 잡는 과정에서 차세대 여러 가지 그 전력들이 뭐가 있을지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왔고요. 이제 일부는 더 나올 텐데 4월에 기아에서 CEO 인베스트데이라는 것을 엽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총에서 나온 것을 비롯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역시나 자동차 섹터 이쪽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66만 원이었고 기아는 21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매수도 유지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일단 3개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차도 스마트폰 같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시험용 차량,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용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확장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8년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도 하고 도심도 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차세대 전기차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되겠다.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로드맵을 공개했다. 주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그런 피지컬 AI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AI 그 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건데 세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풀스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세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학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뭐 차량 설계하고 제조하겠죠. 이런 부분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엔비디아의 두뇌 이런 부분을 좀 빌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칩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견조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주행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고도화하겠죠.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AI 학습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학습 이런 성능도 좀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 모셔널, 42닷 이런 부분에 실주행 데이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서 막강한 그런 데이터 학습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는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유율 싸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속도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잘 돼야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올라간 주가를 뒷받침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겁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와 중국 간의 그 벌어진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기아 역시 목표 주가를 유지한 이유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분석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부에서 증액될 거라고 해서 하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게 아마도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좀 그래도 상단일걸요. 일단 전장 섹터 있고 가전 섹터 있고 에너지 솔루션 섹터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 섹터 같은 경우에 이익 체력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전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기대가 된대요. 현금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산업 잘 되나 봅니다. 이익 기여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1조 한 4천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 사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4% 가깝게 성장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액추에이터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액추에이터 쪽 이제 핵심 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업, 가정용 로봇 이런 부분 중요한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컬로이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 보면. 근데 이게 내년에 시험 운영을 하면서 이제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기와 그리고 액체 냉각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서 앞으로 갈 것으로 보이니까 포트의 다변화. 포트의 다변화 됐는데 실적은 각각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오래간만에 또 이런 LG전자의 리포트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T 얘기하고 있는데 KT 주총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AI에 우리 올인하겠다. 사실 안 그러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AI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전 정책, 사실 CEO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CEO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주주환원 정책을 고스란히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영향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올려잡았냐? 주주환원 의지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임 CEO 지금 선임된 거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AI와 IT 중심에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 성장,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지속한다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ROE 정책,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린다, 이런 목표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KT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확약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계획도 고스란히 가져오고 가니까 신임 CEO가 하는 KT에 대한 정책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걸 주가가 잘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흔들림이 없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NF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표가가 18만 원 올려 잡았고요. 전기차나 ESS, 최근 들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리 구조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LNF가 최대의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딱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황은 회복세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유럽 판매가 2분기부터 크게 반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의 최대 수혜주로 언급되기도 한 거고요. ESS는 워낙 뭐 중요한 날개입니다. 근데 신규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1분기는 흑자 전환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LFP 양극재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3분기 출하를 시작하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 SDI를 분석하면서 LNF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오늘 LNF 리포트이기 때문에 또 삼성 SDI가 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 가치가 약 3조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합종 연행에 있어서 이런 계약들이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보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펄 어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머니코드에서도 그때 평론가들의 굉장히 테스트가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조롱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인데요.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비중은 축소고 올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국내 증권사의 의견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JP모건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시죠. 출시 직후 악평에 시달리면서 38% 빠지다가 그 이후 일주일간 판매가 의외로 잘 되네. 그리고 불만 사항들을 조금 수정했더니 괜찮은 흐름들이 있네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73% 다시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크림스 데저트라고 이제 붉은 사막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인데 첫날 200만 장 팔았는데 4일차 300만 장 판매하고 예전에 이제
그 기술 평론가들 그런 부분에서 78점으로 악평에 시달렸다가 스팀 유저의 긍정률이 82% 나타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신속한 커뮤니티 소통 하에 민심 회복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림스 데저트 붉은 사막에 대해서 판매량 추정치를 2배 이상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그럴 듯한 신작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간 새 게임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도깨비 많이도 언급이 되던데 이게요. 내년 하반기 트레일러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남은 상황이고 블랙 데저트 IP 매출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밤 이 다음의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는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인데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메리츠 증권이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려서 아주 대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작년 시장이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쇼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요즘에는 좀 추세가 좀 반전이 돼서 오히려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가져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자발적인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나 보죠. 쇼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있고 화제성도 있어서 요즘에 화제성이 없으면 또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쇼폼이 열일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듯 하고요. 지금 붉은 사막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나 뭐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의견이 나타난다고 하고 2주차 스팀 동접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중국도 같습니다. 초기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패치 이후 뭔가 사용자의 불만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틱톡이 더 우위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리면서 앞서서 외국계 증권사를 좀 판이한 그런 시각을 보였다라는 점 보시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극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여력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펄 어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단숨에 5,300선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난희 파트너님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이 주가는 하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락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하락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사실 지금 뚜렷하게 뭐가 해결된 부분은 없잖아요. 단지 그냥 트럼프가 전쟁을 그만하겠다, 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어떤 말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주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조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을 완전히 돌릴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아니고, 오늘 기간이 좀 받쳐주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아 계신 너무 포트에 현금이 꽉 차 있다 이러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 현금화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면 내일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1등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 뭐 18만 원, 그죠? 많이 간다고 해봐야 뭐 18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8만 원, 그죠? 저기서 90만 원까지 치고 나가기는 조금 지금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서 나는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식을 뭐 계속 뭐 보유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단기적으로 이 좀 활용을 하고 현금이 부족해서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그죠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는 또 무슨 빌미를 대가지고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락장이다. 그죠? 반등을 이렇게 주가가 조금 반등하면 주식이 가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흐름 시황을 봤을 때는 지금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종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종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지금 이란이라는 데는 혁명 수비대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란의 대통령이 종전을 뭐 선언한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보실 때 이 시장이 언제쯤 터닝 포인트를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는 정말 시장이 오늘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준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그죠 내가 좀 현금이 좀 부족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현금을 좀 더 마련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빨간불에서 현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실이 나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하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주식만 포트에 확 이렇게 채워나면은 또 주가가 또 살짝 밀리면 더 심쿵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현금을 오늘 조금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상승하는 쪽은 지금 보면은 뭐 5G 관련한 통신,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오늘 대한항통신 뭐 다음같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역공을 치는 건 어떨까? 그죠?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빠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제 상승했던 요런 약간 해지 관련한 해운주라든지 어제 보면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걔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장에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잘 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코너에서도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종료 시점을 아주 곧이라고 밝히며 조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라며 철수 시점을 앞으로 이부터 3주 내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의 핵무기 저지와 정권 교체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철수 시사는 최근 급등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떠나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중단이 곧바로 완전한 전쟁 종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이란이 보복 공격을 지속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경우 지역 내 긴장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실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트럼프의 조기 철수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는 5,3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은 금리 그리고 또 유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율 요소 이런 부분도 여전하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일 또 중대 발표 앞두고 있는 와중에 오늘 송재경 디벤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반등을 하니까 좀 기분은 나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잖아요.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 급등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조정이 조금 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거꾸로 말하면 현금화하게 될 좋은 대상이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세계에서 여전히 수익률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2월 말까지 좀 과하게 오르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동안 이제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견디다 소위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현금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었던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펀드나 뭐 이런 데들은 아예 뭐 소위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이제 펀드들 다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뭐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유예한 그 기간 언저리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좀 뭐랄까 불안감을 좀 키웠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차트 갖고 왔지만 이번 3월 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올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2월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경기도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관세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미국이 트럼프 중심으로 좀 주가 부양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꽉꽉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놓고 갔었는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현금 비중이 지난 한 30여 년간 제일 낮은 수준까지 갔었죠. 이제 이게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보시면 한두 주 사이에 좀 줄이긴 했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지난 10년 평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평균 그다음에 2022년에 그 소위 약세장 기억하시겠지만 그 물가의 전쟁 때문에 그때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거의 10% 가까운 포인트에 가까운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젯밤에 트럼프의 그러한 그 소위 사실상 종전에 가까운 얘기가 없었다면 상당히 이번에 뭐랄까요 그 고통이 좀 더 심할 수 있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10% 정도 조정 장세에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약세장 뭐 일반적으로 20% 넘는 하락세를 보통 약세장이라는데 거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확실히 뭐랄까요 적어도 유가 관리는 못하지만 주가 관리는 잘한다. 이게 어제 밤에 정확히 소위 그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펀드들이 소위 분기에 한 번씩 본인이 목표했던 포트폴리오의 비중,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는 더 늘려야 되고 뭐 채권도 빠져서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양쪽을 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의 기술적인 것들도 충분히 주가를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던졌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포함한 미국의 결국 금융시장이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하락의 부담감을 확실히 느낀 것. 그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제의 그러한 발언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뭐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우리는 내일 그걸 지켜봐야 될지 10시를 바라보면서. 예.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약간 네. 이런 표현이지만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많이 네, 하죠. 네. 보니까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네. 뭐 이란에서부터 얻을 거 다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떠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늘 얘기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르무즈는 우리가 쓰는 데 아니니까 여기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쇼. 뭐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 보고 뭐라는 거죠. 나토 회원국들, 그러니까 회원국들한테 그러니까 원유 너희들이 가져가. 뭐 이런 식.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뭐 우리 저기 소위 항공유 많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뭐랄까요. 여전히 트럼프스러운 조롱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는 확실히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봐야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한 것 같다. 첫 번째.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막은 셈이니까 네, 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미국이 풀고 나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지난하고 뭔가 계속 뭐랄까 본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데 네.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책임하게 그냥 떠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기대를 해보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금 오히려 트럼프나 이스라엘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찌 보면 약간 비합리적인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한 달 사이에 많이 쏟아냈는데 이란은 상당히 일관됐었다라는 거죠. 그 대응도 정확히 본인들이 맞은 만큼 되돌려줬었고 어디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되돌려줬었고 플러스 해서 지금 얘기도 매우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놓고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혹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산 원유를 갖다가 쓰는데 이것 자체를 만에 하나 트럼프 떠난 다음에 미군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막혀갖고 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막 150달러 이렇게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란이 그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네. 1차적으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란이 해결책을 낸 거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 위반은 되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이제 항행료 뭐 이런 거를 받겠다.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보면 혼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란과 그러니까 그쪽이 북쪽이죠.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 요 3개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우리 배럴당 한 1달러씩 받아서 이거 우리 나누자.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얘기이긴 하나 만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뚫릴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아마도 웬만한 나라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150달러, 200달러 가는 것보다는 배럴당 1달러 해서 7, 80달러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항상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혹시라도 끝까지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걱정은 해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정말 심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도 지금 사실은 군 자원도 부족하고 미국이 미사일 안 주면은 방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군 떠나고 나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종이 호랑이 하룻밤 그러니까 소위 범무서워 하룻밤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의외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제 소위 고통의 시기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매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9거래 연속 조 단위로 외국인들이 던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도 꽤 높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늘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1,500원 선은 이게 안착된 것 같아요. 1,508원까지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환율. 일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만 그러냐, 뭐 그러니까 다행은 아니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우리나라 나머지 통화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한 1년짜리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중국 위안을 빼고 나면 아시아 통화는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섰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은 우리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졌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대만 달러조차도 지금 7월 바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만은 지금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반도체가 확실하게 주도로 지금 지속적인 경상수지 올해 아마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경상수치가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GDP 20% 수준까지 나온다는데 네네. 우리도 지금 거의 20%를 안 돼도 10% 금방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는 상황에서 환율이 약세를 간다? 그것은 생각보다 지탱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최근 들어서의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뭐 100이 아니라 105, 110까지도 가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달러 지수가 95에서 100 사이에서 꽉 갇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이 상황이면 달러가 의외의 강함이 약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경매 다 폭망이었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놓은 건 급하니까 현금 비중 아까 봤듯이 마련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고 들고 있다가 상황 바뀌면 또 딴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요 상황이 잦아들고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분위기 잡히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시아 통화의 약세 흐름 자체는 얼마든지 정상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문제 없을까요?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최근 뭐 디램 가격이 6%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게 경고의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뭔가 이게 상황이 옳든지 악재는 동시에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에 어두워지고 불확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팔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들이 그것이 또 가슴에 막 와닿죠 보통. 뭐 아마 투자를 조금이라도 길게 보신 분들은 바로 다 느끼실 텐데요. 총 한 4가지 정도 이번에 빠졌는데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가 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D램의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 뭐 고점 대비 30% 빠졌다. 뭐 이거 하나. 그다음에 오픈 AI가 실제로 투자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더블 카운팅 된 거다. 뭐 양쪽에 삼성과 SK 사이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블러핑 하듯이 한 거다. 뭐 이거 취소될 수 있다. 또 구글의 터보 콘트 때문에 뭐 메모리가 그만큼 안 들어갈 것 같다. 마지막이 이제 헬륨 이번에 중동전 때문에 헬륨 수급이 안 돼갖고 그 동장 못 돌릴 것 같다. 먼저 이 4가지 이슈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 3일 간격으로 막 나오면서 되게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첫 번째로는 지금 D램 스팟 가격은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도 지금 소위 계약가, 소위 컨트랙 프라이스 대비해갖고 여전히 2배에 가깝거든요. 너무 높다. 현물이 너무 과하게.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 볼륨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이것을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끌고 가고 있고 현재 내년에 받을 미니멈 최소 가격이 올해 2분기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25%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는 여전히 슈퍼올로 바뀌어 있다. 디램 프라이스는 중국에서의 일종의 투기
수요의 그런 조정이지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오픈 AI는 실제로 그것은 향후 한 2030년, 35년의 그림을 갖고 보던 거라서 그것 자체를 현재 주가에다 벌써 반영한 거다?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구볼 터보 퀀터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는 논문이고 꽤 적용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건 전혀 아니다. 뭐 보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헬륨은 우리가 2022년에 한번 당했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6개월치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거 재활용하는 거 콘덴신처럼 재활용하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한번 대비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두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이유가 됐을지언정 이것 자체로 전체 펀더멘탈이 바뀐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업종과 전략을 좀 잘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반도체 2차 전지 또 이런 부분도 자꾸 신경 쓰이고 대표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이 중동전이 다행스럽게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이대로 정말로 잘 마무리가 되면 몇 개월 후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이것이 반영된다면 아마도 향후 전망이 조금 더 희망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당장으로는 이번 실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원유를 쓰는 데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은 아마도 이번 실적 전망치도 좀 둔화될 텐데 여전히 반도체나 나머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이익을 잘 벌던 데들은 여전히 좋을 거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이번이 지나가도 여전히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그냥 중동산 원유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거기에 맞물려서 같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아마 자주국방에 대한 그 욕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도 그 향후의 전망치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런 좋은 관점은 여전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말을 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 자금의 흐름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풀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다음번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소비를 흔들었다. 항공권과 기름값이 동시에 뛰었다. 4월 1일부터는 급등한 유류 할증료가 반영된다. 일본, 중국은 2.7배, 미주, 유럽 일부는 최대 3.5배까지 상승했다. 추세가 이어지면 미주 노선은 왕복 100만 원 부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진에어는 8개 노선 45편을 멈췄고 아시아나항공도 14편을 줄였다. 감산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대한항공까지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기름값도 이미 올라왔다. 전국 평균은 리터당 1,900원에 근접했고 서울은 1,900원을 넘어섰다. 전쟁 비용이 소비로 번졌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 바로 아르테미스 2호입니다. 나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4월 2일 오전 7시 24분 발사를 목표로 최종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태우고 달 궤도까지 가는 비행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그럼 이번 임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오리온 우주선을 초대형 로켓 SLS에 실어서 발사한 뒤 지구를 벗어나 달 근처까지 비행하고 달 뒷면을 돌아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약 10일짜리 임무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엔 달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심우주 비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첫 유인 검증 비행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비행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우선 첫째로 책명 유지 시스템 검증입니다. 우주비행사가 달까지 갔다 돌아오는 동안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제거, 온도 조절 같은 기본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심우주 통신과 항법 검증입니다. 달 궤도 수준의 거리에서는 저궤도 우주비행과 달리 통신 지연과 신호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리온이 지구와 얼마나 정확하게 교신하고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셋째로는 귀환 안정성입니다. 멀리 다녀온 뒤 대기권 재진입까지 포함해서 전체 유인 운용 체계를 실제로 입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사도 아르테미스 2호를 향후 달 착륙 임무의 전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임무가 혼자 떨어져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사는 최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면서 달 궤도 정거장 중심 구상보단 달 표면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장기 체류 기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달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는 달에 머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테미스 2호는 단순한 상징 비행이 아닌 이후 달 착륙과 달 표면 거점 구축으로 이어지는 전체 계획의 첫 실전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임무에 탑승하는 4명의 승무원 구성도 의미가 큰데요. 4명의 승무원의 국적과 인종이 모두 다릅니다. 미국 중심이었던 아폴로 시대와 달리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국제 협력의 성격이 훨씬 강해졌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국내에서 드물게 나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SLS 발사체에 들어가는 항공우주 부품을 공급하면서 우주 발사체 밸류체인에 올라와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약 9천억 원 수준까지 쌓여있는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품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구조도 함께 체크하실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초소형 위성, 즉 큐브 위성 기반을 한 업체인데요.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탑재되는 큐브 위성 제작에 참여하면서 우주 데이터와 위성 기술 측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위성 제작에 그치지 않고 지상국,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지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주 데이터 산업 확장과 함께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하나 시스템과 협력해서 저궤도 위성 기반 위치, 항법, 시각, 이른바 PNT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우주 방산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는 임무는 아니고요. 비행이 성공한 다음 단계인 유인 달 착륙, 더 나아가서 달 표면 거점 구축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번 발사를 단순 이벤트가 아닌 우주산업이 탐사에서 인프라 구축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참 저도 많이 늙었네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케네디 시절, 어렸을 때지만 그 유리 가가린과 닐 암스트롱의 대결, 그때 이제 미국이 이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소련 유리 가가린과의 대결에서 닐 암스트롱이 이겼다. 이러면서 그 발자국, 나중에 음모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야 거의 몇십 년 만인가요, 이거? 나이가 다 지났으니까 거의 45년, 50년 만에 유인 그 달 탐사선을 보낸다.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술 발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냉전 시대가 저물고 나니까.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죠. 기술의 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다 핵무기도 다 완비된 상태고 이제 그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핵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전쟁도 핵 때문에 일어난 거죠.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 뭐 그때 수금지와 목도 1000명 외우면서 과학자의 꿈을 꿨던, 과학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몰랐었던 그때입니다. 참 그 보는 어떤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유인 4명 가시는데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확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에다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까지 이번 연도는 아마 우주항공 테마가 뭔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산이 결국에 우주항공 테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방산이 예전처럼 뭐 테마로 움직이는 방산에서 이미 어떤 주요 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방산 너무 요즘에 뜨거우니까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 테마였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잠깐 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테마였죠. 그런 이 일부 테마에 불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도 단순 테마가 아닌 섹터에서 어떤 발전되는 줄기의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죠. 지금 뭐 때문에 오릅니까?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왜 올랐고 오늘 한국 시장은 왜 오릅니까? 결정적인 게 뭐였죠?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트럼프의 한마디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어제 트럼프가 수준으로 철수할 수 있다. 종전 분위기 조성하니까 바로 급등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랑 이어나가면은 그럼 종전 분위기 때문에 급등했는데 그럼 그 이 한 며칠간의 한 주, 2주간의 흐름을 보세요.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될 것 같으면 방산주가 올랐다가 확전이 잦아들 것 같으면 반도체가 올랐다가 이 분위기였죠. 첫날, 둘째 날 더욱더 극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메네이 그 일가족 그다음에 수뇌부 몰살시키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방산주 급등하고 다른 종목들 와장창창 깨졌다가 그리고 조금 잦아드니까 방산주 급락하고 거의 뭐 상한가로 왔다 갔다 했죠, 서로가.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죠?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거라면 오늘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오늘도 방산주가 조금 오르거나 급락을 해야죠. 자, 지금 근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LIG 넥슨 상한가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KF21 보람에 우리나라 국산 순수 기술력으로, 물론 전체 국산화율은 65% 정도지만 우리나라 전투기에 이름을 붙여서 최초로 나왔잖아요. KF21 보람회가.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까지 이 천궁2의 요격 시스템 체계를 만든 이 회사들. 지금 방산주가 오히려 웬만한 종목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들 방산주가 단순히 이 흐름으로 지지 않을 것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물론 10% 가까이 오르는 급등입니다. 근데 LIG 넥슨은 상한가를 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한화 시스템도 17% 가까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볼 거는 당연히 현대로템 빼놓으면 섭섭하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전차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다른 종목보다 못 가긴 했지만 현대로템도 그 전에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3인방으로 갔던 종목이고 지금 LA 올림픽 곧 열리는데 거기랑 또 연관이 있어요. LA에 노후된 전차라고 합니다. 전철. 이 지금 그 시스템을 현대로템이 또 만들죠. 우리 메트로 9 그 지하철 9호선 타시는 분 아실 거 아니에요. 현대로템이 만들었죠. 자, LIG 넥슨 보겠습니다. 오늘 가공할 만한 그 상승률인데 아까 말한 그 다른 종목도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LIG 넥슨이 월등하게 오르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지금 이 종목의 상승률도 15%, 17% 나오지만 LIG 넥슨은 지금 25%, 26%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급등이죠. 자, 최고가는 올해 3월 달에 기록했던 94만 원입니다. 100만 원 직전까지 갔었고요.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죠. 엄청난
급등락. 이 급등락의 이 흔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원래 역방향으로 움직이던 게 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부분. 여기서 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주항공, 방산이 우주항공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카이도 뭐 한국항공 우주가 그거를 뺏겼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온 업력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그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는 위성에 이 모든 방산 기업의 어떤 종합적인 능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도 그대로 방산 그 업종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기업이 됐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LIG 넥스원에게 제발 요격 미사일을 달라. 그래서 수송기까지 보내서 가져갔고 그 대가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원유 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득이 됐습니까? 그렇죠? 원유 지금 호르무즈 해안 막혀서 어려운데 아랍에미리트가 고맙다고 원유를 줬어요. 우리나라는 요격 미사일을 줬죠. 자, LIG 넥스원 굉장히 동글동글한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기업 개요도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1976년에 자주 국방을 기치로 해서 금성 정밀공업이 창립되면서 LIG 넥스원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자, LIG 넥스원이 2004년도에 LG 이노텍 시스템의 방산사업부를 분사해서 넥스원 퓨처가 출범되면서 거기서 이제 2007년에 LIG 넥스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죠. 이 자리에 섰고 지금 최근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도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집계가 안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3분기 실적을 정리해놨습니다. 37.6% 매출액 성장에 영업이익은 67.1%, 당기순이익 66.7%, 다 가공할 만한 성장이고요. 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해당되는 기관들과 당연히 밀착 협력되는 관계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방산이 좀 비리가 많아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비리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쓰는 방산 방산 섹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정밀 유도무기 감시 정찰, 지휘통제 통신 정보, 항공전자 조기 경보 시스템 다 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 빛 비전에도 관련되어 있죠. 무인화 시스템에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전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번 전쟁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드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은 뭐 맨날 사실 우리가 비아냥대기는 합니다만 좀 맨날 뭐 고장 나고 레이더도 안 듣고 뭐 그러잖아요. 실전 경험도 없고 미국은 지금 실전 경험 또 쌓았죠. 근데 계속 중국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빨리빨리 발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지금 이 전쟁을 틈타서 얼른 자기도 숟가락 얹듯이 발표를 했죠. 로봇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이제 미래 전장에서는 로봇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LIG 넥슨이라는 기업이 잘 커야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 LIG 넥슨은 절대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LIG 넥슨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나 봅시다. 자, 역시 우리가 봤던 이게 먼저 봐야겠죠. 자, 4조 3천억 원 매출 나오고요. 이것도 매출 원가가 상당히 큽니다. 방산도 조선이나 건설이나 철강이나 비슷합니다. 매출 원가가 3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 매출 원가로 빠져버리고요. 6,600억 정도 매출 총이익이 남습니다. 거기서 비용이 4천억 원 빠집니다. 비용이 4천억 원 빠지는 거에서 1,700억 일반관리비, 890억 연구개발비, 판매인 마케팅 500억, 영업 외비용이 660억. 자, 이 영업 외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조선이나 이런 것처럼 아마 영업 외비용이 이 이자 비용이라던가 이 뭐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2,500억 정도 남습니다. 4조 3천억 원 매출에 2,500억 순이익이면은 순이익 비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이 방산의 특성상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배수 보겠습니다. 당연히 방산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놨겠죠. 자, 위에 보니까 세트랙 I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기업에서 위성으로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요 정도 크기
지구에서 요 정도 크기를 위에서 찍어도 요 정도 크기가 정말 정밀하게 나올 정도의 위성 그 사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거를 탐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데려갔죠. 그렇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의 기술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데려갔고요. 걔네가 115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이 천공2의 레이더를 만든 업체죠. 한화 시스템이 91배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6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5.7배를 받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86.4배를 받고 있습니다. LI 넥슨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이 정도, 52.7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금성 뭐뭐에서 시작을 했죠. 지금 금성 정밀공업으로 1976년도에 자주국방을 기치로 설립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 뒤로 드디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잘 봤는데 비슷하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LI 넥슨이 내일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의지로 지금 18년 동안 사명을 썼었는데 아까 기억개요에서 보셨죠. 2007년도에 새롭게 만든 사명인데 이거를 18년 만에 바꿨습니다. L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도 느낄 수 있겠죠. 왜 우주항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이미 사명에서도 바꿨고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을 아우르는 종합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라고 CEO분이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자, 지금 새로운 이름의 의미는 방산과 우주항공의 융합이다. 그렇죠? 방산, 우주항공, 그래서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한다. 아까 그 새벽에 쿠퍼 제독이 지금 중부사령관님 또 올리셨잖아요. 브리핑 하셨잖아요. 그분이 차분하게 어떤 타격 지점을 타겟으로 맞췄는지 다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우주군의 역할이다. 우주 위성으로 모든 이란의 타겟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정밀하게 우리가 정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중, 육군, 이런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LIG 넥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LIG DNA라고 불러야겠죠. 우주항공과 방산, 이게 합쳐져야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방산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하고 미래기술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겠군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좀 길어요.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렛츠고 해서 가보자잉 해놨고요. 여기도 이분이 기사를 첨부해 놓으셨습니다. 사명 변경에 대한 기사 첨부해 놨고요. 오늘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전쟁 났나요? 자, 이분은 알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전쟁이 조금 종전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방산기업은 안 가겠거니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상한가 가까이 가버리니까 전쟁 났나요? 반문하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기분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조언을 상치면 넥스원 본사에서 알몸으로 김밥 말아서 직원들께 돌립니다. 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상 진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박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타면 시체도 못 찾음. 이런 분도 있죠. 자, 이렇게 될지 정말 이 약속을 지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 상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 자, 오늘 코스닥도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자, 오늘 삼천당 제약만 조금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이슈가 지금 있고요. 회사에서 강력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일단 이 초반에 기록했던 낙폭은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 1위의 자리는 일단 잃었고요. 이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로 다 시뻘건 불기둥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SM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좀 합류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오늘 볼 거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대한광통신 요즘에 또 광통신주가 엄청나게 좋죠. 자, 광통신주 이제 재무제표만 좀 좋고 나머지 다 나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유일의 일관 생산 시스템을 보유했다. 그래서 광섬유 제조하고 광케이블 제조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어쨌든 빛으로 하는 거에 지금 저기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5G, 6G 여기에서 뭔가 있죠. 아까 본 대로 왜 빨갛냐면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업손실, 단기 순손실입니다. 매출액도 줄어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이 1,390억이 나오는데 매출 원가가 1,350억 빠지고 30억밖에 매출 총익이 안 나와요. 근데 비용이 31억이 나가서 지금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 회사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랑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적자를 뚫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 자, KMW가 10.8배. 자, 이거는 주가 매출 비율로 나와 있죠. PSR이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R이 산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10.8, 대한광통신 6.9, 오이솔루션 6.7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고요. 통신업체들이랑 비교해놨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슈입니다. 이슈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4G에서 5G로 갔고 이제 5G에서 6G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 장비 빅사이클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전에 LA 올림픽 얘기를 했죠. 현대로템 얘기하면서 2028년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서 6G 시범기기가 가동이 되고 2029년부터 2030년에는 6G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통신의 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아까 비교해놓은 기업이 있죠. 이 기업들이 주요 관련 기업인데 대한광통신은 아까 말한 대로 광섬유, 광케이블 일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위성통신 인프라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죠. 아까 전에 LIG DNA랑 똑같은 지금 우주항공 테마도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자, 이슈 넘어갔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주린이 오늘은 비빔면에 한우 추가해서 먹어도 될까요? 79만 1,000원 벌으셨거든요. 당연하죠. 비빔면에다가 한우 추가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와 2,000원에 팔았는데 와 지금 9,000원이거든요. 자, 이분은 늦게 보셨는데도 와일이 몸집 커질 줄 6,000원이었는데 엄청나죠 지금. 전쟁하면서 날아간 시설들도 복구하고 수주받아야지. 전쟁 후에도 또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으로 통신 다 망가지고 지금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다 그렇죠. 통신망 다시 깔고 6G까지 가려면 인프라가 엄청 필요하겠죠. 이것도 전쟁 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LIG 넥슨 본사 앞에 가서 상치면 뭐 알몸으로 김밥 만다고 이 지금 공약 거신 분 계시죠? 오늘 공약 거신 분 진짜 많은데 상 안 칠 줄 알고 지금 초반에 거신 것 같은데 지금 박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른 분이 또 이제 공약을 거셨어요. 꼭 지키세요. 오늘 상치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티아라 거짓말 춘다. 중동 전쟁에 대한 조기 종전 기대감 속에 오늘 우리 시장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양 지수 일제히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간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해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기술주들이 반등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줍니다. 오늘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6.62% 가까이 오르면서 5,38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5,330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해서 무려 300포인트 넘게 올려내고 있고요. 5,389포인트, 90포인트 회복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5,400포인트 회복까지 앞두고 있는 코스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8%가량 오르면서 1,108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도 7.37%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는데요. 일중 고점 부근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오름폭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200, 800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의 4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붙는 가운데 오늘도 1조 3천억가량의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연기금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의 순매도가 좀 가파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300억가량 소폭 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은 3천억가량 순매도, 오늘은 양 지수의 개인의 순매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가량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장에서 1,530원 선을 넘어서며 17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원달러 환율인데 일단은 중동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원달러 환율 1,508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1,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에 이란 전쟁에 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2주에서 3주 이내에 종료할 수 있다며 종전 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 목표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잡았는데요. 2월 28일 진행된 이번 전쟁은 현재 5주째 진행 중이고 다음 주 후반인 4월 10일로 만 6주를 채우게 됩니다.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되살아났는데요.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88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수와 함께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8만 4,3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도 9% 넘게 오르면서 88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좀 방산주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가 올라주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LRG 넥스원 23% 가까이 급등하면서 7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 사업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대형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을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쟁 여파로 가로막혔던 중동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동 수주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들로 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포스트 이란 전쟁 재건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괴된 에너지 시설과 도로 등 복구 사업에 있어 시공 능력과 중동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주가가 가장 크게 오릅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18,7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주도 8.96%가량 오름세 27,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주가도 9% 넘게 올라주고요. 15만 4,900원 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면서 1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에 나선 한화솔루션이 약 3,700억 원 규모의 외화 대출에 재무약정을 지키지 못해 적용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를 한화솔루션의 25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솔루션은 유럽 자회사 Q에너지솔루션즈에 외화 대출 2억 1,500만 유로를 유동부채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대출은 2021년 12월 발생했고 만기는 2028년 2월인데요.
그럼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은 하나솔루션이 대출 약정에 붙은 재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 26일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하며 1조 7천억 원의 자금 상환으로는 차입금을 의미 있게 축소할 수 없고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하나솔루션 장중에 잠깐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54% 가까운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37,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백악관에서 관련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종전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한 달간 우리 시장 어떤 변동성을 가져갈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하나솔루션 최근 이제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기업 분석 좀 해드릴 거고요. 유중 이슈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솔루션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쨌든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이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지난 26일 날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총이랑 관련지어 보면은 해당 금액은 이제 전체 시총의 60%가 42%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상증자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유상증자한 만큼 일단 희석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싫어하는데 그래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냐? 유상증자로 가져온 자금을 갖고 공장을 진다든지 그럼 공장을 지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상증자로 벌어들인 가져온 돈을 갖고 새로운 신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을 M&A를 하는데 그 자금을 쓰겠다. 왜냐하면 M&A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을 갖고 M&A는 할 수 있지만 해당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쭉쭉 뻗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몸값이 상관보다 높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을 빌려서 주주들이 도와주시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런 M&A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런 유상증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유상증자는 무엇이냐? 유상증자를 벌어들인 돈을 갖고 빚을 갚겠다. 이러면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들에 준 돈을 갖고 빚감 됐으면은 도대체 내 주식이 그만큼 희석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뭐 희망이 없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자산이 그만큼 유상증자를 한 그만큼 액면 그대로 40% 유상증자면 40%만 희석이 되고 30% 유상증자하면 30%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는 상당수 금액이 이제 빚감 됐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약간 좀 2조 넘은 규모면 굉장히 좀 버거운데 근데 빚을 갚는다 이런 데 쓴다고 하니까 원성이 좀 자자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급여 채정에 대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나 봐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 태양광이 사실 하나솔루션 주가를 갖다 견인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태양광이 안 좋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하겠다 하면 그나마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지만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렵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 전체로 힘들어서 조 단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이게 사업보고서에 다 이제 공시돼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에 그 임원들에 대한 지급을 보면은 그 하나솔루션을 이끄는 김동관 부회장 같은 거 하나그룹의 부회장이죠. 하나그룹 회장은 이제 김천현 회장이고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엄청난 그 2년간 40억 정도를 받았고 심지어 주가를 갖다가 주식도 받은 걸 합치면 2년에 걸쳐 80만 문주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건 RSU여서 스톡옵션과 다른데 스톡옵션보다는 더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왜 비판의 소지가 크냐? 그 RSU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80만 주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그 조건을 달성한 조건이 80만 주의 RSU를 지급받은 사람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때로는 뭐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 정도의 재직기를 하면은 RSU의 조건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RSU로 받은 주식이
그 RSU의 그 대상자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면 김동관 부회장이 10년으로 RSU를 걸었어도 10년이 지나도 다른 회사 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하나솔루션을 비롯해 다른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RSU를 했는데 거기에 전문 경영이 있어요. 전문 경영 입장에서는 10년 정도 전문 경영이 하나솔루션에 계속 재직을 하면 RSU가 발동합니다. 야,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해당 대표회사가 10년씩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대표회사에 RSU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구색이지 실질적으로 발동할 리는 없다라고 주주들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진 않다라고 보는데 김동관 부회장에게 하나솔루션만 본다면 80만 주를 줬다. 그러면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10년 동안 재직해야 된다. 그럼 10년 동안 재직 안 할 이유가 없죠.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그룹을 넘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눈 가르고 아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아까 제가 빚을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2조 4천억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으면은 빚감도 얼마나 쓰느냐 1조가 넘게 돈을 갖고 1조 5천억을 빚감냈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없는 이건 사실 부실하고 이제 황당한 경우거든요. 이런 재무제표를 거느리는 회사에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그 급여를 받아간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동관 부회장도 그렇고 그 전문 경영위원회 남정훈 부회장 역시 작년에 5억 5천만 원의 이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 경영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예.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예, 그거 한 맞습니다. 번 좀 예. 다시 언급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올해 영업이 한 200조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00조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이제 이따가 또 한번 3, 4년짜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ADR이라는 중요한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47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최태원 회장보다 전문 경영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다 이거는 광노준 대표는 최태원 회장보다 적게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 박종호 부회장이 SK하이닉스 전 부회장이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SK그룹의 취재를 보면은 박종호 그냥 고문이죠. 뭐 실제로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게 없을 걸 여겨져요. 왜냐면 회사 이름대도 그렇게 여겨지고 근데 정식 이름은 박종호 경영자문위원인데 경영자문위원은 작년에 SK하이닉스에서 얼마의 급여 받았냐?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잘 돼서 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 다른 전문 경영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40억, 100억씩 줘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돈이 샌다면은 SK하이닉스 어디선가 또 다른 돈이 셀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견제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사들이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단 한 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수십 건의 이사들에게 찬반을 묻는 안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었다.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김선 회장이 얼마를 받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김선 회장도 작년에 50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50억을 받았는데 김선 회장이 하나그룹 회장이면은 하나라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하나솔루션의 계열사에서 50억씩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선 회장이 건강도 좋지 않아요. 건강도 좋지 않은 분이 김동관 부회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경영도 있는데 그들만큼 하나솔루션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현 회장이 50억씩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광노준 대표보다 더 많은 47억을 받고 도대체 박종호 경영자문위원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분은 100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재벌체제에 심각한 병폐가 있다는 것을 병폐가 아직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병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주를 대신해서 누가 이 병폐를 갖다가 진단하고 병폐를 도려내야 되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이사들이 해야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사들 한 명당 26년대 받아야 될 돈이 지급하는 돈이 그 주식가액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주들이 세는 돈을 막지 않고 있으면 SK하이닉스 이사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나솔루션도 맞지. 하나솔루션 이사들도 올해 이사는 5명인가 그런데 이 5분들이 작년에 7분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줄줄이 새는데 그분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분들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어 이사들에게 판결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도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느냐. 하나솔루션의 작년에 안건이 찬반의 안건이 101건이었는데 101건에 단 한 건도
이사들이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딱 사업법에서 나옵니다. 별걸 다 내보내죠. 별걸 다 내보내는 의미가 없었어요.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이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임의 소송이 붙을 수 있고 배임의 소송에 대해서 그분들이 승소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상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은 유상증자이지만 먼저 이사들이 제대로 받는 금액만큼 일을 하면서 김선 회장, 김동건 부회장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되돌린다면 많은 주주들이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을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유증 결정에서도 이사들의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온전한 숙고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걸로 예.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의 101건은 25년도에 걸친 안건인 거고 작년, 예, 25년도. 25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올해 아닙니까? 네, 올해 네, 이제 3월 26일 날 유증을 결정했는데 유증을 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을 결정한 이사들은 5분인데 그중에 2분은 이틀 전에 유증 결정하기 이틀 전에 이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한 시간 48시간 뭐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3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서류를 보고 궁금한 것들은 직원들이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취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하루 정도는 왜 본인들도 뭐 연배가 있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사가 온전하게 그 하나솔루션의 사내 이사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유증이라는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배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배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임에 대해서 문제를 걸 수 있는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작년에 통과됐어요. 상법 3882조 3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은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RSU가 김동관 부회장이 2년 전에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김동관 부회장이 처음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 RSU를 니네 다 주고 있었는데 왜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라고 문제 삼으면서 하나그룹이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안을 알았던 건데 하나그룹이 이런 점에서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상법 개정안 코스피 5천 시대, 6천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지배구조로 시장에 질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주주들의 분노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 오늘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에 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이제 3월 2일 날 우리 시장으로는 3월 2일 날 반영됐으니까 3월에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해로 YTD 관점에서 올해로 확대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4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거의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그러니까 묻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이 20년대 이후로 2020년 이후로 가장 최저비 50%가 무너졌으니까요. 삼성전자가 3년 전에 엄청난 반도체가 치킨 게임 벌이고 있을 때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 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 업황이 좋다면서 제가 아까 SK하이닉스가 올해 200조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한 200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뭐 전무후무한 그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자고 삼성전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궁금증도 있고 사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매도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올해 이제 들어서는 SK하이닉스가 21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많이 매도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올해 3월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비교를 한다면 9조 원. 역시 동일하게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절반 정도로 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1등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느냐? 일단은 거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 좀 물 건너갔습니다. 뭐 심지어 뭐 이번 주에 다행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은 되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유가가 $100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금리 인상 카드도 조심스럽게 만져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만약에 순조롭게 물러난다면 5월 달부터는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파월 의장이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금리 인상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탑2에 대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만 왜 유달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매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이크론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예.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이 뭐 미국 본토 주식이니까 마이크론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 오늘 새벽은 뭐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한 달 동안 마이크론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22%,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차익 실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이제는 현금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뭐 저는 뭐 사실은 4월 안에 마무리 할 거라 보이고 또 아까 이 코너 앞에서 또 이제 다른 뉴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별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레토릭이 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진 분이어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건 오늘 밤에 뭔가 중대 발표를 하면은 뭔가 또 종전 날짜가 당겨지면은 주가가 이제 치유항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면서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근데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금값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값도 같이 내려갔어요. 왜? 불안한 것입니다. 금조차도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20%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졌는데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더 떨어졌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발표가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있나 봐요. 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 오랜만에 하늘이 맑게 갠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3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이러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며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섹터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 오늘 오랜만에 하늘에 맑게 갠 모습인데요. 우선 최근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서 삼전닉스 개미 3명 중에 1명이 손해보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에 대한 기대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간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2%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주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4월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일정까지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광통신 관련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국내에서도 광통신 업체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건설주도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건설주의 경우 이제 중동 전쟁이 종전이 되면 재건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관련해서는 종전이 현실화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발 자재 수급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와 조선주,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이 협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방산주의 경우 물론 종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러스 소셜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를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에서 균열이 느껴지면서 오늘 방산주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주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7시 24분에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주항공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LG그룹주 이제 목표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입니다. 특히나 LG이노텍과 관련해서는 오늘 증권가 5곳에서 목표가를 줄상향했는데요. 공통된 코멘트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로는 이 북미 핵심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그리고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효과가 LG이노텍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LG전자입니다. 오늘 DS투자증권에서는 LG전자가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원자재 가격과 또 물류 운임 상승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장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HT 현대중공업 오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모회사인 HT 한국조선해양이 HT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토대로 EB 발행 계획을 발표하며 오늘 주가 비가 내리고 있고요. K카는 KG그룹이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4월 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 연설 내용과 더불어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꼼꼼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